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의 시선에서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보여드리는 화요일에 더 락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갑지TV의 조갑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기인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장동혁 여야 양당 대표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여야 대표가 이제 어떻게 만남의 장면을 연출할 것이냐. 그런데 악수도 의외로 빨리 하고 또 서로 웃고 농담도 하면서 반가운 뉴스였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를 하고 있고 아마 박수는 민주당이 친 것 내란당의 같습니다. 오명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는데 사실 어제 악수하고 협치 얘기하고 또 여야정 협의체 얘기도 하면서 이제 정치가 복원되는 거 싶었는데 바로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 될지도 모른다.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정치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어느 기자가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됩니까 하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바로 정치가 연극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배우는 정치인이고 지금 뭐 이재명, 장동혁 그리고 정청래 이 세 분이 다 자기 역을 열심히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란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이분의 신념화된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단 를 지휘하면서 또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20년 전에 만났을 때보다 얼마나 잘하는지. 20년 전에 인연이 있으시군요. 별로 좋지 않는 인연으로. 그때도 저분이 국민의힘 대표였다고. 당이요. 생활 정치 네트워크 국민의힘 대표였다고. 그래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 도용당한 겁니다. 국민의힘에.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웃어 넘길 게 아니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 수사와 어울려 가지고 결국 내란 정당으로 몰아붙이고 아마 정부로 하여금 뭐 정부가 해야 되니까 정부가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를 하도록 만든 상태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 구도하에서 이 방향으로 모든 것을 수렴해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요새 정부 개혁도 그러고 검찰청 폐지도 자꾸 내란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먹힌다 이겁니다. 장동혁이란 분이 당 대표를 맡아 놓으니까 그렇죠. 거구 뭐 내란 뭐 이거 다 들어맞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되면은 맨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갈 줄 알았더니 이재명 대통령을 먼저 만난 거예요. 그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이재명 총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끌어내리겠다고 끌어내리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으로 회동을 했어요. 자, 저는 일단 저 연설을 보면서 국민의힘의 이 반응이 상당히 아쉽다. 상대방이 이렇게 도발하려고 할 때는 말려들지 않으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너무 쉽게 좀 말려든 것 같아서 어찌 보면 국민들이 막 내란 운운했을 때 전국을 찔렸나 긁혔다 뭐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지금 많이 변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렇게 반응하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초연하게 그냥 조용히 반응이 그럼요. 박수 쳐주고 그러니까 계속 오늘 민주당이 박수 쳐주는데 국민의힘 안 쳤단 말입니다. 근데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그러면 아무리 싫은 소리라도 야당이면 다 듣고 나서 그렇게 반박을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라는 인상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1차적으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이와 별개로
이 정청래 대표의 연설도 좀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이분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렇죠? 야당이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법사위원장의 그 투쟁식 언어에 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부분, 내란이라든지 뭐 아무리 뭐 계엄을 옹호했던 정당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여전히 뭔가 거리 투쟁식의 선동식 언어를 뭔가 연설문에 다 즐비하게 써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래저래 좀 아쉬웠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대표가 연설 14분 만에 퇴장을 했는데 사실 어제는 또 이게 뭐랄까요? 사람 되기 위해서 마늘이랑 쑥 열심히 먹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웃기도 했었는데 자 장동혁 대표 어제 회동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어떻게 보셨어요, 조 대표님? 그게 또 초반에 만남도 중계가 막 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만날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빨리 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만든 것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하여튼 좋은 얼굴 화합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악역은 정청래 대표가 맡고 해가지고 어제 오늘이 딱 맞잖아요. 예. 굿캅 백캅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 반응하는데 일비일이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걸 종합하면은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고 끌고 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까지 끌고 와서 억지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상당히 좀 평가받는 쪽으로 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 그럼 어제 모임은 그랬죠. 어제 모임은 그랬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느 정도 수위에 발언할 것인가. 여당에서도 굉장히 쓴소리 많이 할 것으로 이제 예상했었었는데 지금 아마도 이제 그 국민의힘 지도부도 좀 고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전략을 할까.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박성원 이제 수석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할 말 다 하고 온 회담이었다.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회담에서 저는 가장 돋보였던 건 장동혁 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당대회 때 워낙 강하게 했는데 그리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야당 대표들 불러다가 김용태 혁신위원장 있었을 때 밥 먹었잖아요. 네네. 그때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재판 받으시라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받으라는 말은 저도 했지만 3년 내내 했으면 이제 대통령이 되고 야당 대표였으면 이제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거부감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러리라고 좀 봤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이 쑥과 마늘을 계속해서 먹었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를 은근히 이른바 매기는 듯한 발언도 해가지고 전 거기서 놀랬고 또 그런 발언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동안 참 무거우셨을 텐데 이제는 여야 대표에게 좀 나눠주시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부드럽고 온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잘해야 된다, 뭐 맹목적인 비판이 아니라 함께 그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문을 트는 것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되게 전략적으로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특검 얘기에서도 뭐 아주 강하게 무슨 뭐 정치 탄압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봤을 때 인권 유린 내지는 종교 탄압으로 비출 수 있으니 대통령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그러니까 톤을 조절하면서 얘기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저 사람이 못하다가 잘하면은 이 사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반전 효과가 있는 건데 어제 그 반전 효과를 제대로 누린 것이 전 장동혁 대표였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잘 끌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도 굉장히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유머가 있고 그리고 말을 쉽게 하고 길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세 분들이 만나서 나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분위기를 잘 이렇게 조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험한 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식사 자리니까. 놀라웠던 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두 분의 모두 발언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한테 반론하실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호의를 보여줬으면 저쪽도 호의를 보여줘. 이게 정치의 순기능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떤 임기 4년 동안 이런 모습만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뭐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으니까 아무튼 정치가 회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가 추석 귀환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오늘 그 중앙일보 보도에 그 지난 7일 있었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제 검찰개혁 후속 입법 주도권을 놓고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좀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워딩도 있었는데
우상호 수석이 아니 내가 정치를 해도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했어요. 내가 지금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주냐 하러 여기 왔는잖아요. 라고 이제 발끈을 하면서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의 뜻인지 좀 아시겠나?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와전됐다. 인식차는 없다라고 오늘 바로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언론을 통해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뭔가 좀 긴장은 있다.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은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흘렸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면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이거 정부 개편이라든지 검찰청 폐지 이게 당 주도로 가니까 대통령이 뭐 하느냐 하는 비판이 있고 사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대통령실의 전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수사와 기소권 분리, 그다음에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가는 거는 뭐 확정된 것 같은데 네. 그다음에 일어날 후속 조치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는 정부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상호, 정청래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인 것은 정부 그 TF에 당은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예. 정부 주도로 하겠다는 거니까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은 아마 쟁점이 이걸 거예요. 수사 지휘권 내지 수사 보완권을 검사가 이 경우에 검사는 아마 공소청의 검사가 될 거예요. 예. 공소청의 검사가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 가져갔으니까 견제를 위해서도 공소청이 과거의 검사가 했던 그런 견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검찰청 해체가 불러올 대혼란을 좀 수습하는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대통령실과 정청래 두 사람의 이견이 있었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조정에 의해서 정부 주도로 하기로 된 거예요. 예. 나는 이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그런데 이거 검찰청 폐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정부 조직을 이번에 개편하는데 뭐 어떤 나라를 새로 신생 국가가 만들어 가지고 정부 수립하는 과정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거는 신중해야 되고 특히 검찰청 개혁이 조금 돼서 조금 시간 지나가 검찰 대란으로 가면은 의료 개혁이 의료 대란으로 가서 윤석열 정부가 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통령실이 당에 브레이크를 거는 이제 시간이 온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역대 정부에서 당정 TF를 만든 케이스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대책 당정 TF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당은 참여했었거든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정권을 망라하고 당은 꼭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TF에서 당을 완전히 배제시킨다라는 그 뜻은 뭘까? 결국 정부가 주도해서 검찰 개혁을 이렇게 성사시킨다 하더라도 후속 조치로 입법이 이제 그렇죠. 전제되어야 되는 건데 입법을 하는 그 당의 의원들을 배제하고 당을 배제한다라는 것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특히 이 뭐 법무부 산하 두느냐 이게 아니라 당은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들을 보는 사람들인 거고 정부는 결국 국정 전반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함께 검찰개혁을 외쳐왔었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뭔가 당이 주도해서 검찰개혁안이 이루어지면 정말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세지니까 아마도 이런 그 표출이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표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은 좀 건강한 이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나중에 뭔가 민주당이 뭔가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 세력 내지는 조직이 분화되는 갈등으로까지 안 가게끔 대통령께서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무처장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조언입니다. 근데 시간이 1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1년 유예기간이 있기 1년 때문에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벌써 이게 위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헌법에 검찰총장은 있는데 검찰청을 없애버린다면은 이건 위헌이다. 하위법으로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거라고 하든지 우선 수천 명의 이거 고급 검사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70몇 년 동안 쌓아온 수사의 노하우를 맞아요. 그 전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이 공소청이 돼가지고 그럼 기소하고 공소 유죄하는 일종의 페이퍼워크하는 사람으로 두면은 그러면은 이거
진흥 범죄는 누가 수사하고 정치 부패, 기업인 그 회계 복잡한 거, 그다음에 마약, 조폭 이런 수사 누가 하느냐? 경찰이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1년 사이에. 예. 그러면은 1년 뒤에는 검찰청이 실질적으로 살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좀 어려워요. 공소청 쪼개고 중수청 쪼개고 그러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쪼개고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반대로 지금 경찰이 이렇게 비대해진 수사를 감당할 만한 인프라가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돌려차기남 사건만 해도 원래 경찰에서 송치했을 땐 일반 중상의 사건도 송치를 했는데 그걸 경찰이 고의에 의한 살인 미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형량이 20년 확정된 거거든요. 버닝썬 사건, 정인이 사건, 고유정 사건 전부 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서 미진해진 형량이었던 것을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서 형량을 강화시킨 건데, 이런 것이 완전히 이 보수 완박이라고 하는, 이제 보수 완박이잖아요. 보안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통해서 없어진다면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이 범죄 피해자라고. 피해자.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제대로 응징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사 늦어지고 재판 늦어지면은 그러니까 이 이른바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 특수부 검사의 과도한 수사. 민주당 수사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 특수부 수사를 해봤자 인력으로 말하면 전체 검찰 수사 인력의 한 10%도 안 될 거라고. 예. 그 부분만 아주 그 외과 수술을 하듯이 쫙 도려내든지 했으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구조 전체를 바꾸고 이게 10년 되는 조직도 아니고 70년이 넘는 조직인데 여기에 너무 난폭하게 이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그런데 밝은 사람인데 예. 보니까 그런데 밀고 나가니까 일단 형식상의 그 구조는 하더라도 그 나머지 이게 작동하는 데 관련된 여러 세부적인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향후 이제 정부와는 이제 정부가 알아서 마련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세부 디테일이 잘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국혁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국혁신당 지금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논란 아주 큰 상황인데 당 지도부도 총사퇴했습니다. 자,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흔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 주신 국민께도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납니다. 당의 무거운 짐을 넘겨 죄송합니다. 현 상황을 수습해 국민과 당원 동지들의 마음을 다시 모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예, 자, 조국혁신당 지금 이제 당내 성비위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이 가해자 그리고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것도 후속 대응도 문제다. 더군다나 조국 전 대표가 이제 특별사면 이후에 행보를 보이면서 그 한 20일 정도의 기간 동안 보였던 행보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조 대표님부터 말씀 주시죠. 저는 이 조국 혁신당이 이 이름에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개인을 정당 이름으로 한 것은 과거에 친박인데 그건 정당이 아니었죠. 아마 어떤 협의체 비슷한 건데 이후 처음 아닙니까? 예. 이건 민주 정치 제도 하에서 있을 수 없는 건데 거기서 비롯된 이 정당의 비상식적인 행동이나 이런 게 너무나 두드러져요. 특히 조국 씨가 사면되고 나와서 하는 행동과 이번에 이 정당의 이른바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하는 대처가 뭔가 어떤 점에서는 약간 자기들이 다 피해자고 조국 씨를 피해자로 보니까 정당 전체도 우리는 피해자니까 피해자로서의 뭘 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고, 우선 대응이 굉장히 늦었잖아요. 예. 늦고. 그래서 저는 이 조국 씨에 대해서도 타격이 크고
조국 혁신당도 앞으로 그 명칭으로 이런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에 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 사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으로서의 어떠한 그 존재감 혹은 회생력 이분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긴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는 이 성비위 문제를 비롯한 이 여러 사안들을 대비하는 이 당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문제 대응 권리 이거 너무 취약한 정당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 성비위 문제나 성폭력 문제는 이미 사회에서 어느 정도 프로토콜과 이 제도들이 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의존만 해도 사실 깨끗하게 또 깔끔하게 처리가 됐을 텐데 이게 이 올해 4월에 신고가 됐지만 발생한 건 작년 7월이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 사안을 끌고 온 거거든요. 근데 대응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로펌에다가 외부 로펌에다가 이제 중재를 하려고 했다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 로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원래 로 땡땡이라는 로펌을 하려고 하다가 거기는 창립자가 극우화된 사람이 출신이다 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로펌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비 문제를 대처하는 사회적 어떤 프로토콜에 기대지 않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오케이. 그런데 해결하는 그 방법 자체가 너무 취약하고 잘못되어 있다라는 점이 드러나 있고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조국 대표한테 생채기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만 자꾸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적확하게 내릴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민정수석실 라인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조국 혁신당의 간판인 조국이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만 이 사건이 처리되다 보니까 이렇게 성비 문제를 좀 크게 키운 것은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당 이름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책임론이 불거져 사과를 하면서도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당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저는 우선 이번에 사면 받은 게 굉장히 큰 특혜 아닙니까? 그렇죠. 형기의 3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나오고 나서 반성을 안 하잖아요. 근데 조국 하면은 지금 굳어진 이미지는 불공정 아닙니까? 불공정. 이런 상황에서 계속 그 뒤에 나오고 나서 말을 하는 거 이번에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선민의식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그런 걸 느끼게 해요. 그걸 줍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감점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정당에다가 개인 이름을 박는 거는 이건 사당이란 뜻이에요. 흔히 우리가 정당을 공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히틀러도 히틀러당 아니잖아요. 레닌당 아니고 북한도 김일성당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조국 혁신당이라고 했느냐. 우선 이 당은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이름이란 게 정체성 아닙니까? 이름 잘못 지으면은 망하잖아요. 사실 진짜 유례가 없네요.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지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었나 보다 하긴 했었었는데 사실은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 DJ, 뭐 YS도 뭐 당시에 정말 제왕적인 어떠한 보수이한 그렇죠. 정치가 있었던 시기에도 그 두 분들 이름이 당에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대중 정치 이러지 않잖아요. 김대중 뭐 민주당 뭐 김영삼 혁신당 이렇게 안 했었었는데 사실 좀 되짚어 보면 당명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창당 준비위원장이었던 장영승 전 서울경제진흥원 대표 이분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미디어 노출 자제하라 한마디로 SNS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SNS 문제도 좀 계속 지적이 돼 왔었었는데 이번에도 이 사태가 이제 일어난 이후에 그 페이스북에 그 프로필 사진을 바꿨는데 사진도 이렇게 귀에 이렇게 잘 듣겠다 하면서 이런 사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분이 이 사안을 정말 심각하게 안 보시는구나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긴철은. 그러니까 이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 게시글을 얼마나 몇 개를 올렸는지 세봤거든요. 98개를 올렸더라고요. 와, 사면된 이후에. 사면 이후에? 예. 오. 98개. 본인들 직접 쓴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입니다. 카운팅된 숫자가. 아. 그러니까 이 성비위 사건이 있기 전까지 페이스북만 98개고 인스타그램 등 다른 SNS 포함하면
뭐 수백 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SNS 중독이 너무 심하고 이 경청 사진뿐 아니라 예전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투옥 중에 자기 몸 자랑하겠다고 막 헬스 사진까지 올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에 대한 어떤 운영 내지는 당의 문제를 심각하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면전에서 해결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예. 표시나는 생생내어질 수 있는 이런 거에 막 SNS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당이 지금 겨우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면 이 진짜 세상은 그러니까 SNS 밖에 있다. 그러니까 SNS 하나 두 개 더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피해자들 잘 만나서 무엇이 부족한지 좀 듣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좀 사과하고 이런 게 진짜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서둘러서 당을 만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 이를테면 문재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실 사람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정당이다 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이번 사건들에 대한 대응도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당명을 그럼 바꾼다 해도 뭐랄까요, 또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죠. 사실은 이 당이 뭉친 그 감정이 조국 씨는 억울하게 당했다. 또 그래서 나도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사람들이 일종의 피해자 의식의 결사체인 것처럼 되니까 또 남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면은 변명을 하게 됩니다. 또 약간은 이제 특권 의식도 갖게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하여튼 공당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좋은 모델이 개혁신당인 것 같은데 개혁신당이 이준석 당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윤석 당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긴 당 아닙니까? 당원들의 당입니다. 당원들의 당입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신생정당이잖아요.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과 함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예. 근데 차이가 있는 건 갈등 관리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때 지금은 입에 담기 사실 좀 불편한 허은하 대표 사태 때도 뭐 친동생 채용 의혹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당원들한테 처음으로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 당의 방향을 당원들한테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몇 달 가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뭐 로펌에다 묻는다부터 시작해서 가피 분리, 가해자 피해자 분리해야 되는데 그 윤리심판원에다가 가해자를 같이 앉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성비위 사건을 좀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조국 대표한테 생채기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훨씬 더 의석수가 혁신당보다 많은데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조국 대표한테 피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 특히 강미정 대변인이나 정말 조국 대표를 향해서 조국 대표를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게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옳은 방향인가를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은데, 이제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갖고도 당내에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 조국혁신당의 의원들의 반은 조국 전 대표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일각에서는 당연히 그 조국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대위원장 인선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국 전 대표가 모든 걸 솔직하게 이제 해야지. 본인이 숨지 말고.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본인이 나와서 결자 해제해라. 본인이 비대위원장 안 하면은 누가 나오든지 허수아비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면 돌파되고 문제도 수습하고. 그 외 수습책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아니 나는 개혁신당의 그 허은하 씨 대표 문제로 그 한참 할 때 그 유심히 봤더니 그 시간 걸리더라도 일종의 그 적법 절차를 거쳐서 쭉 하되 전당대회를 소집하고 하는 그걸 난 투명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동안에 상당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런데 역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 끝나고 나서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조국 혁신당도 그 개혁신당식의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대로 해야 돼요. 절차대로. 그걸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정당은 항상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정당의 실력이 언제 나타났냐 하면 위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 대표 입장은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 해야 된다. 이게 사무총장. 저는 조국 대표한테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는 게 비대위원장이 돼서 당 수습하는 저는 모습이고. 좀 생각이 다른데요. 달라.
완전히 외부인이 돌아와서 조국 대표 당신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걸 당당하게 지적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당화라는 의혹도 벗어날 수 있고 또 피해자들도 분명히 납득할 수 있고 지금 이게 뭐 강미숙 그 작가라든지 조국 혁신당의 창당 주역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투옥 감옥에 있을 때 10장의 그 피해 사실들이 담긴 편지를 보내도 무시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답장이 없었다? 네, 당무 보고까지 했는데도 이런 걸 간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책임에서 사실 조국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완전히 외부인, 특히 민정수석실 출신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 아닌 완전히 외부인 누군가가 들어와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람을 좀 적확하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두 분은 이견이 있으시네. 아무튼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비대위원장 인선을 할지, 향후 또 비대위 체제가 어떻게 구성될지, 그 솔루션은 뭐일지 그거에 따라서 이 당으로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가늠자가 될 것 같군요. 자, 세 번째 영상을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패널 인증제도 시행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한 말입니다. 패널 인증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당에서 인정하는 패널이다. 이 인증제를 하겠다는 건데 많은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전두환 때 보도 지침 이러이러한 기사만 내보내라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언론에 대한 부당한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당일 때도 비슷한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모 평론가에게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이후로 방송이 오히려 엄청 많이 늘었어요. 특정 방송국은 못 나갔지만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더 세졌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면은 패널들이 뭐하러 나옵니까? 전화 연결하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AI를 출연시키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또 당에서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기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입니다. 예. 자, 일단 세 분 모두 CBS 출연하신 분들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이렇게 다 친한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출연시키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비인증 패널인 이기인 사무총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방송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가끔은 비판도 하고 당의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도 말하는데 물론 지지자분들한테 욕을 많이 먹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당과 이준석 대표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패널에 그 말을 했었던 그 패널이 책임지는 거라서 이걸 가지고 당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특히 뭐 패널 인증제까지 도입하겠다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질식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패널 인증제를 한다고 해서 CBS 내지는 다른 방송사들이 인증됐으니까 저 사람 쓰겠다라고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특히 그 좌파 패널을 가려내겠다고 하면서 일람표까지 작성해가지고 막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좌파 패널은 빨간색으로, 무슨 뭐 그렇지 않은 패널들은 검은색으로 표기했던 저 그 일람표가 생생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역풍 맞았었어요. 어떻게 집권 여당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뭔가 보수 참칭 패널, 그러니까요, 이렇게 뭔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합니까라고 많은 비판을 들어왔던 게 사실인데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저렇게 해버리니까 대체 외연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또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좀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 대표님. 코미디 같은 일을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뭐가 잘 안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설사 패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인증을 받은 사람이 여기 뭐 팻말 차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와 저기 배지를 달아줍니다. 인증 배지. 장동혁 전향길 스피커가 나왔네.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그렇죠. 아니 당내 민주화가 안 돼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줄기차게 이준석 당시 대표를 몰아내던 사람들이 하던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다만 당직을 맡은 사람이 대외적으로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 인정지 안 주더라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죠? 아니 그 당 직함에 책임지면서 그 책임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더구나 여당이면은 약간 이런 어떤 주의는 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야당이 지금 언론의 기회가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지금 비판도 하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또 자신도 비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러고 그런 사람을 누가 써줍니까? 언론에서 누가 써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인터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좀 뭐랄까 계속 바뀌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품겠다 또 이렇게 취재 발언을 했었는데 또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아니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냐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게 아침 일어나 뭔가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통합하고 오늘은 품지 말까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건지 조 대표님 왜 이러실까요? 그런데 자신을 당 대표로 만든 그 극우 음모론 컬트적 성격을 가진 그 사람들이 계속 압력을 넣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심각하게 되는 게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숫자를 확인하니까 한 4,000명 돼요. 예. 자리가 제일 많은 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입니다. 여기에 지금 머리를 싸매고 벌써부터 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동혁 당대표한테 부탁을 많이 하겠습니까? 뭐 전환길 씨한테도 부탁한다고 본인이 뭐 공천 청탁이 이야기했으니까 벌써 청탁이 들어옵니다. 네, 이러면서 그래. 그걸 의식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이런 말 했다가 내일 저런 말 했다가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큰 일은 났어요. 국민의힘이 큰 일은 났습니다. 큰 일이 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소화해주고 그렇죠. 소화 안 해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벌써 유튜브 그 고성국 TV에서 30석은 우리한테 지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공천권 이건 내놔라. 진짜로 공천권 내놔라.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전당대회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철수 후보랑 김문수 후보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어봐요. 서울시장에 정광훈 씨 낼 거냐, 경기도지사에 전환기 씨 낼 거냐라고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굉장히 좀 즐거운 공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른바 자유우파 그들이 얘기하는 자유우파 정당의 계열들한테 함께 똘똘 뭉치면 이재명 정부의 견제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보편적인 중도 외연의 어떤 국민들은 외면하는 것이 이미 전례에 드러났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도 부정선거론자들은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정선거론자들도 쫓아올 수 있을 만한 그것을 상쇄할 수 있을 만한 담론을 제시했으니까 외연도 확장하고 중도도 확장하고 강성 지지층도 같이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중도와 외연은 완전히 배제해놓고 자유우파 정당들만 결합하면은 우리는 견제가 가능하겠지라는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지금 더구나 장동혁 대표가 딱 되면은 비교 대상이 뭐냐면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아닙니까? 예. 저 이준석 대표가 지휘했던 네. 거기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아마 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룬 거 아닙니까? 네. 경기도지사 네. 정도 빼고. 예. 서울시장은 그것보다 못하면은 비판받게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 당 사정은 좀 그거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되고 지금 나는 장동혁 대표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 좀 동정할 만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수도권이 비대해졌느냐. 그래 제가 다른 나라 조사를 해보니까 수도권의 인구의 반이 집중된 나라는 한국 유일합니다. 제일 많이 집중한 데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라더라고. 거기가 한 30%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이 비대해질수록 진보 좌파 성향이 강해져요. 이 수도권이라는 게 도시 아닙니까? 도시에 살면은 자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살고 그러다 보면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하고 비교가 되니까 또 평등지향적으로 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도권이 비대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보수가 선거에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수도권 비대화를 만든 사람들이 보수거든. 예. 보수 세력이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살기 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수도권에 2,500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한 사람 딱 꼽으라면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1970년대 댐을 10개를 만들었습니다.
댐을 10개를 그 댐 못 만들 지금은 한 나라도 못 만듭니다. 예. 댐이 없으면 수도권에 물 부족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요사이도 예. 또 이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중앙 집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선거에도 좀 심드렁하게 생각을 하고 네. 하면서 자기 부정적인 전략을 계속하다가 이제 딱 장벽에 그 수도권에서 선거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렇군요. 이런 모순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진지한 대책을 내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요새 그것보다는 뭐 패널 인증제 이야기 나오니까 패널 인증제요. 예. 문제 의식이 예, 그 패널 인증제 과 어떻게 좀 실제로 추진될지 좀 지켜보시고 그 지명직 최고위원은 아직도 이 장동혁 대표 임명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실 인사라는 거는 한 직책을 맡았을 때 제일 쉽고 빨리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왜 안 했을까? 왜 못 하고 있을까? 역대 모든 정당들에서 지명직 최고는 되게 상징적인 인물을 데리고 그죠. 오잖아요. 네. 그 정당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인사이기도 하고 혹은 한쪽으로 막 치우쳐져 있을 때 그 반대편의 어떤 지지자들을 끌어오는 상징적인 자리인데 워낙 지금 장동영 대표가 여러 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은 친윤이었다가 친한이었다가 친문수였다가 친덕수였다가 이게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선거 대비해서 정당한테 불리한 국면이 왔을 때 나에게 좀 유리한 사람을 한 명 더 채워 넣으려는 그런 의도는 아닐까. 혹은 뭐 지금 뭐 이게 뭐 투표를 해보면 장동혁 대표한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본인을 뭔가 본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을 염두에 둔 그런 공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을 처음에는 뭐 지명하겠다라는 이렇게 일각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의병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전한길 관군은 아니고 예, 바깥에서 의병 쓰는 게 훨씬 더 도움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일축이 된 것 같고 예.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 요즘 사이가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두 분이 방송만 나고 또 밥 먹다가 옆방에만 있으면 소리 지르는 사이였는데 다 알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예, 밥 좀 먹읍시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복집에서 밥 좀 먹읍시다 이렇게 이제 같이 겸상 안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뭐 마라톤 행사에도 지난 주말에 막 나란히 참석하셨네. 네. 이준석 대표는 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은근 좋아합니다. 몇 킬로 뛰어요? 몇 킬로? 이번에 5kg 떴다고 하더라고요. 5kg. 네, 그리고 생각보다 체력이 강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생각보다 체력이 강해서. 근데 뭐 이걸 가지고 뭐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뭐 공동의 행동이 아니냐 이런 뭐 의혹도 누군가 제기해 주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마라톤 행사 가니까 있었더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워낙 안철수 의원이 이번 계엄과 대선 국면을 거치면서 보여준 어떤 행동들, 메시지들 되게 군더더기 없이 명확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3기 지도부 대표로 출범하면서 안철수 의원과 같이 저렇게 명징한 사람들은 우리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어떤 일환인 것이지 뭔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공학적 이런 행동으로 봐주시는 건 좀 아직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논의를 한다고 하시니까 무슨 많은 논의를 하실지는 워낙 또 공감대가 많잖아요. 이공계 인사이기도 하고 코딩이나 이런 것들 좀 공감대가 많다 보니까 AI 과학기술 발전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 대표님 두 분의 만남. 두 분이 왜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안철수 후보를 우리 모시고 가서 두 사람이 판교에서 진지한 토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언론에서 사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띄운 적이 있어요. 그 진짜 모양이 좋았습니다. 나는 그 과학적인 이야기가 좀 지루할까 해서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다 잘 알더라고. 아주 쉬운 말로 정치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준 게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두 사람이 아주 친해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모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사이 정치판에서 서로 갈라지고 일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정치인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같이 있으면은 이미지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다 서로를 필요하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 인정하세요. 인정합니다. 조 대표님의 말씀은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외로움을 타는 두 사람끼리 만난 거. 외로움을 타는 두 사람. 아니 그 누구야?
그 안철수 의원의 이번에 사위가 네. 이준석 대표 절친. 그 과학고 절친이라면서요. 거의 네. 기숙사에 같은 방 썼던 수준은 아니에요? 뭐 그 정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듣기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은 가깝다는 네, 절친이라고 할 절친. 정도로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저는 못 들었는데 표현할 정도라면 진짜 가까운 사람인 거죠. 두 사람이 같은 노선에 섰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작년 의료 대란이 일어났을 때 2,000명은 안 된다 하는 말을 똑같이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가 안철수 이준석을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아무리 그렇게 어제 오늘 죽고 못 싸워도 이렇게 협치할 수 있으니까. 협치의 모델. 네, 협치의 모델이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이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예,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한국 정치 상황. 또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모습을 뉴스를 갖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